아침 주요 뉴스를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뉴스브리핑 플러스. 오늘도 걸크러쉬 이승원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약간 걸크러쉬다운 가죽 잠바를 입고 나오신 것 네, 같아요. 아침에 급하게 나오느라고요. 아무거나 입고 나왔습니다. 네, 멋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첫 소식은 어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열렸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국내 뉴스 중에 제일 큰 뉴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큰 국내 정치 이벤트였습니다. 뭐 예상대로 황교안 전 총리가 당선됐습니다. 정확하게 50%를 이제 얻어서 당선이 된 건데요. 네. 한국당의 황교안 전 총리가 입당한 게 2달이 채 안 됩니다. 43일 만에 당권을 와. 차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로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요. 거의 최고 기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국 정당사에서.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오세훈 후보는 31%, 김진태 후보는 18%. 예. 사실은 어대황이라고 해서 예. 어차피 대표는 황교안이다. 이런 얘기는 한참 전부터 나왔었고. 그 말대로 됐네요. 예, 관건은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몇 %를 차지할 것인가. 그러니까 50% 최소한 50 정도 넘어가야지만은 네. 확실하게 당권을 쥐고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었고요. 뭐 누군가는 60%까지도 얘기를 했었고. 네. 다만 이제 2, 3위 싸움이 더 중요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오세훈 후보는 31, 김진태 후보는 18%. 아. 그런데 당원 투표와 이 일반 국민 여론조사 간의 비율이 7대 3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원들의 그 의지가 훨씬 더 많이 반영된 그런 구조였는데 네.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반 국민 조사에서 50%가 넘었어요. 아, 일반 국민 조사에서는 그러면 오세훈 후보가 1등이군요. 그렇죠. 예. 황 후보는 그렇게 얻지 못했었는데 어쨌든 네. 이 일반 민심과 예. 당원들의 또 마음이 굉장히 좀 괴리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지적을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국민 조사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50.2. 네. 그리고 황교안 후보는 37.7이었군요. 37.7.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어쨌든 박근혜 정부에서 최고 요직을 두루 거친 인사잖아요. 뭐 법무장관부터 총리 그리고 대통령 대행까지 예. 탄핵 프레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최근에는 그 태블릿 PC 그 의혹 예, 가능성도 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이 계속 좀 장애로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런데 2위는 오세훈 후보가 했는데 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는 김순례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아, 네. 김순례 의원이 들어가느냐 마느냐 그리고 네. 김진태 후보가 몇 %를 얻느냐 이런 것이 이제 당의 소위 말하는 우경화를 그렇죠. 얼마나 가늠하는 그런 예. 수치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였는데 네.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조경태, 정미경, 김순례, 김광림 이렇게 4명의 최고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지금 네. 말씀드린 건 이제 득표순인데요. 예. 조경태 후보는 24%, 정미경 후보는 17%, 김순례 후보는 12%. 예. 그리고 0.2%포인트 차이로 김광림 후보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근소한 차이지만 김순례 후보가 4위도 어쨌든 아니고 3위네요. 3위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알다시피 김순례 의원 같은 경우는 5.18 유공자를 괴물 집단에 비유해서 그렇습니다. 굉장한 무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예. 제대로 된 사과도 안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예. 이런 설화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소셜미디어에 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향해서 시체 장사한다. 거지 근성이다. 이렇게 비유를 써가면서 이제 공유한 글을 퍼뜨리면서 당시 이분이 약사 출신이거든요. 예. 그래서 대한약사회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 글을 리트윗했다는 거죠, 트위터에서.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김진태 후보 그리고 김순례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징계가 유예된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런데 최고위원으로 이미 선출이 됐어요. 앞으로 제대로 될까 징계가? 네. 그게 사실은 황교안 체제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거라는 그렇죠. 전망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어떤 기대만큼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회의적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죠. 좀 이상한 일인데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괴한들이 침입해서 직원들을 결박하고 컴퓨터를 훔쳐서 달아났다. 참 이상한 사건이에요. 어제 밤에 한 11시 넘어서 이 기사를 발견하고 굉장히 좀 희한했는데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괴한들이 침입한 게 지난 22일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27일 이제 현지 신문을 통해서 알려져서 22일이면 한 일주일 전 얘기군요. 네,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근데 괴한들 중에는요 북한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보기에 이제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북한 사람인지 남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결박된 북한 대사관의 여성 직원 한 명이 네. 이제 몰래 스스로 결박을 풀고 나와서 이제 밖에 소리를 지르면서 도움을 요청했고요. 네. 이 고함을 들은 주민이 스페인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그 대사관에 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네. 이 대사관 직원으로 보이는 남자, 그러니까 북한 사람으로 보이겠죠. 아무 일도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경찰한테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또 경찰들이 이 감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수상하다 느껴서 잠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 뒤에 대사관 문이 열렸고 예. 차량 2대가 아주 고속으로 달아나 버렸다고 합니다. 2대. 그러니까 중간에 나왔던 북한 대사관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그 인물이 운전을 했던 사람과 굉장히 동일해 보인다. 그러면 대사관 직원인 척한 거군요. 하면서 거짓말. 네, 그렇게 지금까지는 보여요. 그래서 스페인 경찰은 이게 단순 강도일 가능성을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훔쳐간 게 여러 대의 컴퓨터로가 하는데 네. 사실 대사관에서 뭐 금품 훔치려고 대사관에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북한 돈도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대사관을 턴다는 건 굉장히 이제 위험 부담을 짊어지는 일이기 그럼요. 때문에 그게 자기네 영토도 아니니까 사실 그에 상응하는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어떤 정보를 특정해서 예. 왜냐하면 컴퓨터니까 어떤 이제 정보를 가져가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일단 추정이고요, 모든 것이. 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여기가 바로 지금 비건과 실무 협상을 벌이고 있는 정상회담 실무 협상을 벌이고 있는 김혁철 대사가 있던 곳이에요. 아하. 네. 그런데 이제 김혁철 대사는 지난 2017년 9월에 그때 추방되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는데 일단 저는 이제 기사 보자마자 스페인 북한 대사관 김혁철 뭐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이 사건은 굉장히 좀 그 결과를 봐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그렇습니다. 벌어진 사건입니다. 네. 약간 미스테리 같네요. 미스테리 같습니다, 정말. 네. 자, 다음은 미국 소식인데요. 미국의 국내 상황 관련된 소식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북미 정상회담 하느라고 베트남에 와 있지만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한 정치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이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옛 개인 변호사, 이른바 해결사 역할을 맡았던 마이클 코언이 어제 하원에서 공개적으로 그 폭로를 했습니다. 하원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 자체가 처음이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뭐 비리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폭로를 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어제 저희 정상회담 때문에 모든 언론이 다 그 현장을 이제 취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계속 반복되는 장면이 나오길래 이제 CNN을 잠깐 틀어봤죠. 그랬더니 CNN은 그 순간에 트럼프와 김정은이 악수하는 장면 을 잠깐 보도를 하고 사실은 이 보도에만 거의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국 언론들은 우리랑 완전히 다른 지금 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이슈가 굉장히 지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싱가포르 회담 같은 경우는 CNN도 그때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어제는 제가 이제 그걸 돌렸을 때 그 채널을 돌렸을 때 코언이 증언하기까지 3시간 남았어, 2시간 남았어. 옆에 시계까지 올려놓을 정도로 굉장히 촌미에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CNN은 집에서 보셨습니까? 네, 집에서 나오길래. 네. 집에서 CNN도 보는 분입니다. 네. 제가 알아듣지 못해도 화면은 구경은 할 수 있잖아요. 더듬더듬 읽어가면서. 그래서 일부러 겸손한 척도 하시고. 여기에 지금 뭐 NYT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 CNN 소위 말하는 트럼프와 적대 관계에 있는 모든 언론들은 사실은 북미 정상회담의 어떤 기대감을 좀 낮추고 약간 폄훼하고 이 코언에 굉장히 집중하는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어제 작심 발언을 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 플리바겐이라고 해서 이 특검과 왜 사전에 형량 거래하는 거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플리바겐이 합법이죠. 자기의 어떤 유죄를 좀 감경해주는 대가로 이제 발언을 해주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작심하고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16년 대선 당시에 정적이었던 힐러리 후보에게 타격을 주는 해킹 이메일 공개 계획을 당시 트럼프 후보가 알고 있었고 포르노 스타에게 불법적으로 입막음용 돈을 지급했으며 또 대선 기간에도 트럼프가 사적 이익을 위해서 이 모스크바에서 추진 중이었던 트럼프 타워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었다. 이런 트럼프의 굉장히 불리한 발언들을 쏟아냈다고 하고요.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에 과연 집중할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마치 그 이명박 대통령과 김백준 전 비서관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관계가 있죠. 어떻게 보면 모든 일을 다 이렇게 해줬던 집사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반대쪽으로 돌아서서 반대 증언을 트럼프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내 편에 있으면 굉장히 좋지만 다른 편으로 가면 굉장히 골치 아픈 딱 전형적인 관계죠. 그러니까요. 자, 다음으로는 어제도 전해드렸던 버닝썬 관련 소식인데요.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 경찰 출석했습니다.
네, 이건 짧게 전해드릴게요. 승리가 어제 일부 표현에 따르면 기습적으로 밤에 경찰에 전격 출석했다고. 안 불렀는데 온 거예요? 불렀는데, 네. 어제까지 전해드린 거는 이제 그 성접대 시도 의혹에 대해서 보도가 나오자 경찰은 곧 그 내사에 착수했다 이렇게 전달해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소환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혔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 네티즌들은 무슨 협조냐, 그냥 수사 받으러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약간 비아냥 섞인 그런 댓글들도 많이 보였었는데 어제 밤에 경찰에 전격적으로 출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또 이제 북미 정상회담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이 기회를 틈타서 뭐 출석한 것은 아니냐, 또 이런 지적까지 그런 일각의 해석도 있는 거고 있습니다. 본인 입장에서야 뭐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억울하니까 하루라도 빨리 털어버리자, 뭐 그럴 수도 있죠,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감사원 얘기인데요. 감사원이 그 이른바 차세대 전투기 FX 사업에 관해서 기종 선정 과정에 문제 없었다라는 감사 결과를 냈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감사원이요.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죠. 지난 2013년에 결정된 차세대 전투기 FX 사업의 기종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FX 사업 기종으로 보잉사의 F-15SE가 유력하게 검토됐다가 국방부가 이걸 뒤집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록히드 마틴사의 스텔스기인 F-35로 선정을 했습니다. 감사원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파고 있었는데 당시 의혹은 이런 거예요. 수천억 원 상당의 국가 재정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고 이것은 기종 선정 과정에서 비롯됐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니까. 그리고 그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때 이 건이 뭐 최순실 씨의 개입으로 바뀌었다라든지 뭐 이런 어떻게 보면 기사는 아닌 소설 같은 기사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일각에서 며칠 좀 이제 보도를 하다가 여기까지는 제대로 이제 좀 취재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설만 막 보도를 했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게 실제 의혹이 있어서 뭐 이런 문제 제기를 했다. 라는 사람도 있지만 당시 정책 결정권자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관진 장관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실제 이 방추위원회를 김관진 장관이 맡고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묘하게 약간 정치적인 사안으로 흘러갔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얘기고요. 마침 어제 딱 그 기종은 아니지만 KF-16D 전투기 한 대가 서해로 추락했고 조종사 2명은 다행히 구조됐다. 다행히 구조가 됐죠. 라는 뉴스도 어제 속보로 많이 떴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자,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조국 민정수석을 비공개 소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청와대는 이걸 부인했어요. 어제 연합뉴스가 이 검찰이 조국 수석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주요 피고발인 신분인데 비공개로 소환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해당 보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바가 없다. 해당 보도는 사실과 많이 다르다. 비슷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의사 타진, 소환 계획 이런 것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소환이 요청 오면 조사에 응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했거든요. 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이죠. 그랬더니 김의겸 대변인은 성립되지 않은 질문이다, 이렇게 즉답을 피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주요 인사들은 보통 공개가 원칙인데 비공개하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죠. 오전에. 근데 어쨌든 이제 고발을 하게 되면 그 피고발인 조사를 하기는 해야 되는 거죠. 하기는 해야죠. 근데 그걸 소환 조사로 할 것이냐, 서면 조사로 할 것이냐, 뭐 이런 판단을 이제 검찰이 하는 거니까요. 유명한 사람일수록 민감해가지고 이거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좀 판단이 필요합니다. 검찰은. 어쨌든 아직은 검찰로부터 연락 받은 바가 없다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고요. 오늘 이제 저희 2차 북미 정상회담 있지 않습니까? 이승훈 평론가님도 관심이 많으시죠? 많죠, 개인적으로는. 아까 저희가 두 분 전문가분 모시고 시험을 쳤거든요. 시험? 답안을 내봐 말했습니까? 답안을 내봐 했는데 이승훈 평론가님은 좀 어떻게 예측하세요? 뭐 영변 핵시설 폐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이제 관심사고요. 종전 선언이라는 단어를 담지 않아도 뭐 평화 선언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식의 어떤 선언이 나올까. 연락사무소는 94년도에 중단이 됐었는데 부지까지 그때 당시 알아봤는데 이번에 과연 될까, 이 세 가지가 저한테는 개인적인 그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거의 저희가 아까 모셨던 전문가분과
비슷한 답변을 그렇습니까? 주셨습니다. 같이 틀리는 거 아니에요? 같이 틀리는 건 괜찮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묻어가야죠. 네. 네. 이소연 평론가님이 원래 저희가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주 2회 뵙고 있는데 이번 주는 내일 하루 더 나와주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일 원래 유튜브 라이브 하는 날이라서 이승원 평론가님도 유튜브 라이브에 참여하시게 됐습니다. 가면을 쓰고 나오겠습니다. 네. 많이 봐주십시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원 시사평론가였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집중.